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대기 운동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규모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학문은 종관기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요. 이 종관기상학을 구성하는 방정식계를 우리가 얻어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전 시간에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지만 이것은 종관 규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대기 운동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기술하는데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을 사용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곡률 반경의 효과, 그리고 연직 속도의 효과,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관 규모에 딱 특화된 그러한 방정식을 얻어내기 위함이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의 어떤 목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규모에 대해서 어떤 규모의 운동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규모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정말로 규모 분석을 통해서 종관기상학에 딱 특화된 맞춤형 방정식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케일, 그 다음에 종관 규모, 시납틱 스케일이라고 하는 종관 규모, 글로벌 스케일, 이거 우리 기상학적 용어로는 플래네터리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행성 규모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약 길이가 10,000km 이상 되는 그런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어떤 이런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라든지 볼텍스를 플래네터리 스케일 웨이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종관기상학 늘 보던 고기압, 저기압 같은 것들을 시납틱 스케일이라고 하죠. 이 시납틱 스케일은 반경이 약 1000km 정도 되는 1000km에서 3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우리 인간이 느끼기엔 굉장히 큰 스케일이지만 지구가 느끼기에는 뭐 적당한 스케일 정도 되겠다라고 보이겠네요. 그래서 메조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100km 미만 되는 어떤 규모를 지닌 집중호 같은 레이더 에코에 잡히는 에코의 사이즈의 덩어리의 크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케일이라는 이제 미기상에서 다루는 스케일인데요. 어떤 수목에서부터 수목이 우거진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터뷸런스라든지 플럭스들을 측정하는 그런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수미터 규모가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규모가 섞여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 대기 운동이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을 지니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그 현상이 시간과 공간축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서로 이제 좌하 쪽에서 우상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를 띠면서 운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다루는 고저기압, 이게 바로 종관 규모 운동이죠. 이 종관 규모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공간 규모는 한 2000km, 그 다음에 시간 규모는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 이 정도 되는 공간과 시간 공간을 지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정력학 균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던져드린 화두 기억나시나요? 우리 날씨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온도풍 균형에서 벗어난 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우리 지구 유체의 자발적인 어떤 행동이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온도풍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이다. 뭐 이런 무슨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윤 균형이라는 균형과 정역학 균형이라는 균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역학 균형과 직윤 균형을 합치면 여러분 온도풍 균형이 된다는 것을 뒤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온도풍 균형을 배우게 되면 비로소 우리 강수 현상이라든지 기상현상이 왜 온도풍 균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강의가 막바지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역학 균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 특징은 이 정역학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하 운동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이라는 거죠. 정적이다라는 거죠. 수평 운동과 다르게 연직 운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정적이다. 어떤 경우에 대기의 운동 수평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직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정역학 균형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규모 분석을 하면서 이걸 명확하게 이해해 볼 텐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구 운동은 수평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직 운동은 굉장히 작다. 수평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 정역한 균형 상태로 가게 되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정역학적 균형, 그러니까 정역학 균형을 만족하지 않는다. 상승 하강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례로 난류라든지 뇌우, 토네이도, 용오름 이런 현상들 전부 수평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운동이 존재하는 그런 운동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연직 운동이 운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운동이고 이것이 정역학 균형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풍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늘 다루는 종관기상학의 영역인 고저기압, 그리고 전선, 그리고 편서풍 파동 때 굉장히 롱웨이브, 장파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정역학 균형이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음영이 있죠? 이 음영을 기준으로 더 위쪽은 정역학 균형을 만족해서 우리 정역학 근사라고 합니다. 연직 운동량 방정식에 정역학 근사를 적용해도 되는 범위를 의미하고요. 이 아래쪽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어쨌든 우리 대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규모 운동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정역학 균형이 만족하는 운동이 있고 만족하지 않는 운동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구 유체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유체역학, 우리가 예를 들어 공대생들, 유체역학을 전공하는 공대생들과 우리가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공대생들은 지구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실험실 규모에서 유체역학을 다루기 때문에 로테이팅 플루이드, 즉 회전 유체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 회전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역학을 다루고 있고 마찬가지로 종관 규모 이상에서는 지구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역에 있는 대상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구 회전이 중요하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리올리 힘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규모, 시간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종관 규모의 기상학은 기본적으로 정역학 균형을 만족하는 그런 역학체계이고 또 하나는 지구 회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향력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학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대기 규모, 운동의 규모에 따라서 이런 어떤 구속 조건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규모 분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규모 분석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원시 방정식에 어떤 식으로 규모 분석을 적용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규모 분석을 원시 방정식에 적용해서 종관 기상학에 꼭 맞는 방정식을 얻어내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항이 크냐, 항이 작냐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다 작다를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동에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구의 회전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실 때 우리 지구의 회전을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시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반경이라든지 행동 반경이 기본적으로 지구의 회전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종관기상학쯤 되면 한 1000km, 2000km 되는 반경을 지닌 볼텍스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지구의 회전을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의 회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규모 분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지구의 회전을 기본적으로 회전 벡터를 오메가로 계속 표현해 왔었죠. 오메가의 각속도로서 지구는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특정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하면 특정 위도대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지구의 회전은 무엇일까요? 벡터는 수평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와서 지구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벡터가 이 사람이 느끼는 수평 방향의 회전일까요? 지구의 회전일까요? 물론 사람은 너무 작아서 못 느낀다고 했지만 수학적으로 이 위치에서의 이 오메가 벡터를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이 위도대에서의 수평 회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위도가 예를 들어 뭐 한 50도 되는 위치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평면은 어떤 평면이죠? 이 평면이죠. 이 평면에서 지금 이 사람이 수평 회전이라고 느끼는 회전은 이 축이 아닌 이 축, 자기의 지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사람을 비스듬하게 서 있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도대 수직으로. 그러면 K 방향으로 지금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요 방향 회전을 지금 느끼겠죠? 지구 회전을 느끼는 회전 성분이요. 그러면 이 오메가 벡터를 이 사람 머리축으로 투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2오메가 사인 파이고요. 그래서 위도 파이에서 관찰자가 느끼는 지구의 회전량은 오메가가 아니라 2오메가 사인 파이, 즉 코리올리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행성 와도를 다룰 때 볼티시티, 그러니까 지구 회전을 다룰 때 계속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라서요. 요 F의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규모 분석에 있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좌표계에서 이 사람이 회전을 느낀다, 안 느낀다의 기준은 2오메가 사인 파이로 측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어떤 규모가 크다, 작다는 이 지구 회전을 강하게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규모 분석의 개념은 먼저 복잡한 방정식을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에 맞는 항들만 남기고, 방정식에서요, 내가 보고자 하는 항들이 내가 보고자 하는 현상의 규모에 맞지 않는 항들은 다 제거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규모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네이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온대적 기압은 이것을 원시 방정식계로 이러한 현상들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항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네이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토네이도는 수평 규모가 약 100m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볼텍스죠. 자,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지구 회전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원리는 볼텍스의 틸팅 같은 어떤 작은 규모에서의 볼텍스들의 어떤 역학에 관련된 그런 현상인데요. 이것은 지구 규모하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어서 이 역학을 기술하는 데는 전향력을 무시 가능합니다. 자, 원시 방정식에서 토네이도를 기술할 때는 우리가 전향력을 무시한다. 이것이 바로 규모 분석을 해서 전향력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무시하면 안 되겠죠. 무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자 하는 현상을 맞는 시공간 규모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토네이도의 공간 규모는 100m, 그 다음에 태풍의 공간 규모는 500km, 종광기상학의 규모는 약 2000km.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규모를 현상에 맞게 미리 정하는 것이 규모 분석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특정 규모를 우리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의 각 항들을 이 특징적인 규모의 조합으로 특징적인 공간 규모, 특징적인 시간 규모, 특징적인 속도 규모, 특징적인 기압 규모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규모의 조합으로 각 항을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날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작은 항을 무시해버려서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인 특징적인 규모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간 규모의 특징적인 규모를 정의하는 일이 규모 분석의 첫 번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간 규모의 특징적 규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간 규모의 특징적 규모는 기본적으로 바람,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근사의 학문이기 때문에 종간 기상학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값이죠. 바람은 대략 한 10m 정도 종간 규모 기상학 현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기도를 보시면 쉽습니다. 일기도를 보셨을 때 바람이 대략적으로 뭐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한 10m라고 하면 특징적인 이 종간 기상학의 바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강력한 수평 방향이 특징적인 수평 규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U를 10m/s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직 속도 규모 W는 우리가 이것을 라디오 존대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로 관찰해 보면 약 1cm/s,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 되죠. U에. 그래서 연직 속도는 종간 규모에서는 굉장히 작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연직 속도를 무시할 수 있다. 종간 규모에서는 정역학 균형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우리 미리 특징적인 규모를 이렇게 작은 값으로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규모는 약 1000km, 그리고 깊이 규모는 약 10km, 그리고 기압 경도력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델타 P 오버 로의 규모를 10의 3승 정도로 정해줍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기도상에서 잘 살펴보면 이 정도 대략적인 값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 규모는 여러 가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드벡티브 타임 스케일이라고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되죠. 예. 어떤 고기압, 저기압 시스템이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는가라는 개념으로 그 고기압, 저기압이 이동한 거리를 고기압, 저기압의 캐릭터리스틱 벨로시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시간 규모를 추정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10의 5승 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특징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시고 암기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10의 6승을 나누기 10을 하면 10의 5승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코리올리 매개 변수의 규모인데요. 이걸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위도에서 파이를 45도 정도로 놓고 F를 구해보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고요. 단위로는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올리 매개 변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라는 정도는 기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니까 요거를 한번 외워두시면 뒤에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규모를 이제 정했습니다. 종간 기상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일기도상에서 특징적인 규모를 태풍의 경우, 종간 기상학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일기도를 보고 정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원시 방정식에다가 이러한 특징적인 스케일을, 규모를 이용을 해서 각 항의 크기를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항의 크기를 추정을 해서 큰 항, 작은 항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시 방정식은 운동량 방정식, 연속 방정식, 열에너지 방정식,
상태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운동량 방정식이고요. 여기가 앞에서 배우셨죠? 여기가 뭐죠? 질량 보전 방정식이라서 연속 방정식이고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요 세타라는 온이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원시 방정식계를 하나의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를 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원시 방정식계 표현할 때는 온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배운 연력학적 방정식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방정식, dt로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방정식에 더해서 P는 로알티, 이거는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죠. 요 식이 기본적으로 토네이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태풍에도 적용할 수 있고, 종광기상학을 구성하고 있는 고저기압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라지 스케일 웨이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의 방정식인데요. 이제 각 항들을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특징적인 규모를 대입을 해서 이 방정식의 항들의 규모를 추정하는 일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